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오늘은 주제 3 되겠습니다. 남북국 시대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통일신라의 특징인데 그중에서 딱 한 명의 왕을 좀 기억을 하십시오. 신문왕인데요. 신문왕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문왕이 무엇을 왜 했는가를 좀 여러분이 말을 할 줄 알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통일신라 말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발해의 특징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삼국 통일전쟁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지금 고백신이고요. 백제는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중국의 당나라는 끊임없이 고구려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 위기에 몰린 신라의 선덕 여왕이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SOS 김춘추를 파견을 했으나 연개 소문이 그 대가로 한강 유역을 내놔라 라고 이제 협박을 하니까 김춘추가 어이구 이건 안 되겠구나. 그거는 무리 됐으네 라면서 중국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당나라와 신라 사이에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되는 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백제의 멸망.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부흥운동이 있었고요. 세 번째 단계는 고구려 멸망 668년. 이때도 역시 여러분들 그 부흥운동이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내니까 신라가 당나라와 전쟁을 벌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바로 나당 전쟁이고요. 이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를 하면서 통일이 완성이 됐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로 설명할 줄 알면 완벽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키워드가 몇 개 있어요. 매소성 전투, 그다음에 기벌포 전투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오면 아, 나당 전쟁이구나. 삼국이 통일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계선이죠. 경계선. 대동강, 평양을 흐르는 강이 대동강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토끼 뒤통수 아래쪽, 뒷목이 바로 원산이거든요. 그래서 요 선을 기준으로 이제 국경선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요 아래쪽이 이제 통일신라, 요 북쪽은 이제 예전 고구려 땅인데 요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죠? 발해가 이제 성립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 김춘추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요 김춘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중에 태종 무열왕에 올라요. 원래 신라는 골품제 시대잖아요. 사회잖아요. 그래서 원래 왕족은 성골만 이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 선덕여왕을 끝으로 이제 성골이 멸종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계급인 그 다음 신분인 진골 중에서 이제 왕을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선출이 됐던 인물이 바로 김춘추고, 왕이 된 김춘추를 우리가 태종 무열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이 문무왕이고요. 이 문무왕 때 이제 나당 전쟁이 끝나고 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아들인 신문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바로 그때쯤에 김흠돌의 난이 일어납니다. 귀족의 반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문왕은 왕이 되자마자 이 난을 진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신문왕이라면은 어떤 계획으로 이 왕 노릇을 해 갈 것 같습니까? 신문왕은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통일을 하고 나서. 그래서 국가 시스템을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국가 체제 정비가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요, 요 김음돌의 난을 이제 어렵게 이제 왕위를 올랐잖아요. 그래서 귀족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치를 이 집사부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기밀 사무를 이렇게 담당을 하면서 왕의 명을 받드는 이제 그런 기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라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구주 오소경 체제를 마련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한주, 석주, 명주, 웅주, 성주, 전주, 강주, 양주, 무주 이렇게 있죠. 총 9개의 주로 이제 지방을 쪼갭니다. 그리고 신라의 수도가 경주잖아요. 지금의 경주인데 이 당시에는 금성이라고 불렀거든요. 어때요? 한 나라의 수도는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경우는 거의 못 봤죠. 거의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런데 요 수도가 치우쳐져 있어서 그 외에 5군데 중요한 지점에다가 작은 수도 소경을 만들게 됩니다. 5개의 작은 수도, 그래서 오소경이라고 불러요.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관경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주 오소경 체제를 마련한 왕도 바로 신문왕이다라는 얘기고요. 요거 좀 어려운데 일단은 얘기해 볼게요. 노급을 폐지를 하고요. 관료전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유아 교육을 위해서 국학이라는 학교, 국립대학교를 세우게 된다라는 것까지가 다 신문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노급 관료전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여러분이 어쨌거나 뭐 외울 땐 외우더라도 조금 알고 외우면 좋잖아요. 자, 국가가 있고 관료, 예,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이 있습니다. 관료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줘요. 그리고 국가는 당연히 관료에게 그 대가로 월급을 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게 통장에다가 이렇게 돈을 송금을 해주지만 이 당시에는 뭐 그런 화폐가 거의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땅을 한번 볼게요. 땅. 이 농민들이 있단 말이죠. 농민들이 쌀도 이제 농사지어서 생산하고 네, 국가에 노동력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국가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이거를 다시 걷었다가 월급으로 쌀을 주면은 좀 이렇게 뭔가 번거롭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일해준 공무원, 즉 관료에게 야, 저쪽에 있는 땅 있지? 자양 사동에 있는 자양고 앞에 있는 그 땅, 그 땅에서 나오는 쌀, 원래 우리한테 세금 내야 되거든? 그거 우리한테 올리지 말고 너가 그냥 월급으로 써. 이렇게 이제 준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수조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따로 있고요. 국가에 낼 세금을 요 이제 땅을 받은 관료에게 납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력도 역시 관료한테 이제 제공을 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가가 우리 저기 성 좀 쌓지, 야 너네 좀 나와라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관료가 이 노동력을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담벼락 무너졌는데 와서 일 좀 하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노급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현금으로 줄 수 없고 세금을 거둘 권리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노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땅을 노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이해가 좀 됐나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얘가 문제예요, 얘가. 노동력을, 이 땅의 주인의 노동력을 갖다 쓸 수 있단 말이죠. 요 신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기구 대신에 무기를 쥐어주면은 사병 집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문왕이 이제부터는 쌀만 가져가고 노동력은 금지야. 이렇게 했던 게 바로 관료전이라는 겁니다. 자, 차이는 딱 하나예요. 원래는 쌀과 노동력을 같이 이제 거둘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노급이죠. 근데 요거를 폐지를 하고 관료전을 지급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부터는 노동력은 못 갖다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 그게 이제 왕권 강화 또 귀족 세력 약화와 좀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통일신라 말기의 상황을 좀 볼게요. 진골 귀족들의 왕위 다툼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귀족들이 이제 노급을 부활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노동력도 갖다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 착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농민이 봉기하게 되고요. 자,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방에 좀 힘 있는 사람들은 호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호족, 여러분들 혹시 영웅호걸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그 영웅호걸 할 때 그 호자가 바로 호족할 때 그 호자랑 같은 글자라고 보면 됩니다. 영웅호걸 같은 그런 이제 족속들이 지방에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군대가 또는 나라의 경찰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지 라면서 이제 막 농민들도 막 병사로 만들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선종불교를 또 후원하게 됩니다. 선종불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불교 종파라고 보면 돼요. 누구나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 뭔가 이 호족들의 입맛에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불교 종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진골 밑에 소외돼 있던 육부품 세력들의 불만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저 진골 귀족들보다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운동도 잘하고 잘생겼는데 지들끼리만 권력을 나눠 가지니까 이거 빡치네? 이제 이렇게 이제 불만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신라 말기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제 혼란의 시대가 극에 달해가지고 후삼국 시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신라 거의 쪼그라들었죠. 예전 신라 땅처럼. 그리고 후백제,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을 하고요. 1년 뒤에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을 하게 되고요. 이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결국에 다시 한번 고려로 통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우리가 발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발해는 어떤가요, 여러분? 요 땅이 예전에 고구려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구려 문화, 고구려 사람들이 많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거예요. 고구려의 장군 출신인 대조영이 요 동모산에서 이제 건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 계승 의식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몇 가지 있는데요. 무덤 양식이 상당히 고구려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기와 온돌 요런 이제 양식도 다 고구려랑 비슷하고요. 심지어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도 나는 고려 왕이다, 즉 고구려 왕이다라고 이제 쓰거든요. 그런 걸 봐서 아, 고구려 계승 의식이 상당히 강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앙정치기구로 당으로부터 삼성 육부제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러분 교과서 18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성이 3개 있죠. 삼성, 그리고 부부부, 부부부, 육부, 삼성 육부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으로부터 배우긴 했는데 운영은 독자적으로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육부가 원래는 안 쪼개져 있거든요. 근데 발해는 좌사정, 우사정으로 다시 요거를 쪼개서 운영을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 육부의 이름이 충인의, 지예신, 유교적인 명칭으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당으로부터 받아들이긴 했으나 운영은 독자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을 5경, 15부, 62주로 이제 나눠서 이제 한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통일신라에 구주 오소경 체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발해에는 5경, 15부, 62주 숫자가 좀 더 크죠. 왜냐? 땅이 이만큼 넓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발해가 전성기 때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이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